안녕하세요. 하하 지식살롱의 노가영입니다. 최근이죠. 지난 8월 20일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역대 장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아리송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팬데믹 3년 동안 OTT 사용량이 급증하고 또 이 OTT가 약간 지구를 삼켜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2023년 들어서면서 뭐 수익 구조가 좀 어렵다, 뭐 약간 OTT가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어떤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결국 넷플릭스는 뉴욕 증시에서 698달러로 장을 마쳤어요. 이날 시총이 심지어 399조 원이었으니까 자그마치 삼성전자 시총의 한 86%에 달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죠. 근데 이날 중간에 711달러까지 이렇게 탁 치고 갔는데 바로 이 숫자가 역대 장중 최고가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간 넷플릭스의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7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이 11월이면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 K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이 정말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2023년에 왜 치솟았나라고 보면 심지어 2024년 지금까지 주가가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하 지식살롱에서는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OTT 수익성의 어떤 한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넷플릭스가 이 주가가 치솟고 있는지 그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먼저 부정적인 관점인 OTT 수익성의 한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약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사업구조 관점과 소비자 행태 관점 이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는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웨이브, 티빙 같은 OTT는 모두 구독 경제 모델이잖아요. 구독 모델은 이 가입자가 규모 경제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공급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 에서 파묘를 본다. 이 한 편을 보면 15,000원을 내잖아요. 자, 그런데 OTT는 컨텐츠를 박리담회로 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리담회가 말이 되려면 돈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전역에서 가입자가 짱짱하게 깔려있지 않으면 이 삐끄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규모 경제에 달하지 않으면 컨텐츠 원가 부담이 허덕이고 공급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약간 비용 감축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까 가입자들이 이제 탈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넷플릭스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OTT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작년에 2023년 티빙의 영업손실이 뭐 1,400억대, 웨이브가 뭐 800억대 약간 이런 기사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2023년은 시장이 더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이 경기 불황도 있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작년에 전쟁도 있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뭐 해고와 구조 조정이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의 키워드들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급성장 을 해온 이 북미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은 가시적인 타격이 더 우리한테 더 크게 와 닿았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 1월에 이 블룸버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왓슨 넷플릭스라는 사이트에서 이 넷플릭스의 2023년이 전년 대비 오리지널 편수가 16% 정도 감소했고 2023년 연말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적은 수의 신규 오리지널이 공개된 타이밍이라고 했다는 거죠. 관련해서 CNBC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 넷플릭스에게 매출과 이익 향상에 대한 이 시그널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또 게다가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어두운 측면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사담을 곁들이자면 바로 지난주에요. 이 30대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 3조 원을 인정받고 수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 스토리라는 이 스타트업의 기자회견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 투자를 앤드리슨 호로비츠라는 이 VC가 주도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인 창업자가 바로 이승윤 대표라는 분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본인이 이 밸류 3조 원을 가진 회사의 경영자가 되기까지 그간의 애환과 노력 또 이 고군분투를 담백하게 쏟아냈거든요.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긴 글에서 딱 이 부분이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투자사로부터 첫 거절을 받았을 때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대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죠. 즉 넷플릭스조차도 이 천문학적인 마케팅
진행 비용과 이 컨텐츠 제작비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줘야 되지 않냐. 이 OTT 스트리밍 시장처럼 자본만 출혈되는 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투자사의 이 조언은 이 OTT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찝어낸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 행태 관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기성세대와 달리 이 유치원과 청소년기 즈음부터 이 IT 서비스에 노출된 젠지 세대들은 아무리 박리담회라고 하더라도 OTT를 가성비가 높은 서비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이 취소와 구독, 또 취소하고 또 재구독하고 이 패턴이 굉장히 일상화된 친구들이잖아요. 구독하고 절독하는 거는 뭐 대화 중에도 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 또 밥 먹다가도 늘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한 달 내내 주구장창 컨텐츠를 너가 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무리 푸시해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과잉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지금 OTT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점차적으로 느린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안에서 유사한 플레이어들끼리 굉장히 소리 없는 총성,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렇게 치솟고 있을까요? 그것도 사상 초유의 최고가를 쳤죠.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의 기대 심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엄밀히는 이 두 가지가 좀 얽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바로 컨텐츠와 광고 상품입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슈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컨텐츠는 스포츠 중계권 그리고 얼마 전 공개 날짜가 정해졌죠. 12월 26일에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 WWE라고 불리는 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죠. 이 러 그리고 미국 프로풋볼이죠. 이 NFL 중계권의 광고 파트너십 거래가 체결됐다는 겁니다. 엄밀히 이 광고 전문가들이나 또 미국의 대중문화 매체죠. 이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가 여전히 이 전통적인 TV 방송국인 뭐 디즈니라든지 이 MBC 유니버셜과 이 광고를 비교해버리면 여전히 사이즈는 좀 작다. 그런데 2024년에 공개될 인기 시리즈들 그리고 또 연내 테스트한다는 이 자체 광고 기술 플랫폼이죠. 얘네들이 출시가 되면 광고 요금제 이 구독자들도 늘어나고 광고주들의 이 계약 약정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이 선불 광고 약정 금액 자체가 전년 대비 15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또 드디어 연말에 옥게임2가 공개가 되죠. 또 넷플릭스는 지난 8월 1일에 시즌2 공개일 예고 영상을 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옥게임2는 넷플릭스에서 역대 글로벌 1등 했었던 오리지널들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무려 46일간 이 1등의 자리를 유지했는데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2020년에 공개됐었던 이 퀸즈 갬빗과 동일한 1등 유지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은 공개 이후에 딱 4주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했고 94개국에서 1위를 유지를 했는데 데이터 집계가 사실상 집계가 안 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에서 1위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이 넷플릭스의 내부 문건이라는 전제를 단 다음에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9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1조 600억 원 정도로 내부 평가되었다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당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다. 즉 다른 말로는 국가별로 로컬 컨텐츠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프 베조스가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쯤 하면 하우스 오브 카드 그리고 한국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는 굉장히 슈퍼 아이콘, 이 두 개의 슈퍼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더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터닝 포인트가 2020년 4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컨텐츠 투자 총알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2,320억 정도 되는 큰 돈이죠. 이 결정에 대해서 리드 헤이스팅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코로나 때 언택트 그리고 집콕 문화가 굉장히 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건데 이거가 넷플릭스 같은 우리 같은 OTT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주장을 펼치죠. 빨리 회사채 발행하고 유입된 돈으로 우리는 오리지널 투자하고 좋은 컨텐츠 수급하고 그리고 테크 기업들 많이들 인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거가 2020년 3월이거든요. 근데
당시 전 세계 어떤 전문가도 팬데믹이 이렇게 3년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 창업주 리드 헤이스팅스는 WHO가 팬데믹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회사채를 10억 달러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컨텐츠 투자를 하겠다라는 엄청난 속도의 명쾌한 의사결정을 빨리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회사채 발행하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결국은 주가 하락을 우려한 월스트리트의 이 투자자들이 회사채 인수하고 그렇게 유입된 막대한 거금으로 공격적인 컨텐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 컨텐츠 열매들을 넷플릭스는 열심히 따먹죠. 그리고 이 팬데믹 때 가입자 순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오늘 하하 지식살롱에서는 OTT 구조적 문제, 거기와 연결된 어떤 수익성 악화 부분, 그런데 또 최근에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넷플릭스의 주가 이야기, 그리고 이거가 어떠한 기대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조금 엿봤습니다. 결국 이 사업 모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세 개의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이걸 또 거슬러 올라보면 결국 컨텐츠의 이슈였던 거죠. 연말에 옥겜2 뿐만이 아니라 K드라마 이 지옥2도 공개가 되고 또 해피길모어 속편도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3년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아담스 패밀리가 원하는 팀 버튼 감독의 웬즈데이 2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아리까리 하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게 하는 게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오늘 하하 지식살롱의 노작의 딥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Netflix has acquired